자, 우리가 식품위생학을 담당한 강사 김석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22강 식품위생검사 식품감별법 이어서 다시 식품별 주요 변폐 미생물에 대해서 페이지 286쪽이죠. 자,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올 때 이제 핵심 문제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86쪽을 보시면은 식품별 주요 변폐 미생물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과일 채소에 대한 거 나와 있는데, 보통 과일 채소를 무르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자, 과일 채소에는 주로 있는 게 펙틴이죠. 펙틴 분해력이 있는 미생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펙틴의 분해력이 있는 미생물로는 우리가 뭐가 있느냐? 뮤코, 그다음에 아스파라질러스, 그다음 페니실리움, 이런 곰팡이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페니실리움 같은 경우는 아스파라질러스나 이런 거는 곰팡이입니다. 자, 뮤코소과 아스파라질리움 속, 그 다음에 페니실리움 속, 그죠? 두 번째 육류를 봅시다. 자, 육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육류에서의 변폐 미생물은 주로 단백질 분해력이 강한 세균이 있죠. 단백질 분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단백질 분해. 특히 이제 육류에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 미생물을 보시면은, 자, 뭐가 있습니까? 자, 바실러스 트리커스하고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그 다음에 프로토스, 그 다음에 불가리스, 그 다음 클러스터리디움 스포로제네스 해가지고 이런 미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색소 형성 세균도 있죠. 그래서 세라테리아, 그 다음에 말케신스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세 번째를 보십시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단백질 분해하고 세 번째를 보시면은 어패류죠, 어패류. 자, 어패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중요하죠. 이렇게 체크하시고, 저온성 수중 세균들이죠. 저온성 수중 세균들이라서, 저온성에서 우리가 번식력이 강한 것들인데 슈도모스가 가장 많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슈도모나스 요걸 보시고, 그 다음에 플라보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표면을 착색하고, 그 다음에 아크로모박터 같은 경우는 부패시 이제 점성 끈끈한 액체, 이런 거 어패류 같은 경우에 점성 현상을 나타내죠. 그래서 아크로모박터 같은 경우 부패 시 점성 현상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코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제 어패류 같은 경우 반드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유가 있죠, 우유. 자, 우유에서도 우리가 미생물이 사는 것. 우유도 주로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시계 변폐 가지고 스트랩토코커스 락티스, 그 다음에 점지로 알카리아. 자, 우유가 이제 알카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카리지너스, 그 다음에 비스코 락티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이다 적색, 색깔을 변폐시키는 것, 그 다음에 청회색으로 변폐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황색 변폐, 그 다음에 녹색 변폐. 주로 이제 이런 색깔을 변폐시키는 건 슈도모나스 속이죠. 그래서 슈도모나스 속이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조림 있죠. 통조림 같은 경우는, 통조림을 변폐시키는 거는 플레소 변폐해 가지고 관의 내부는 팽창하지 않지만 내용물이 산패한 상태인 무가스 산패. 그러니까는 내용물이 산패해서 이제 가스가 발생하지 않은 산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바실러스 속이죠. 바실러스 스테로 모필러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실러스, 그 다음에 코아큐스 해가지고 이런 바실러스 속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하나 두시면 되고, 그 다음 계란 같은 경우는 이제 계란 같은 경우도 있죠. 계란은, 자, 계란에는 뭐가 있습니까? 흑색 변폐와 녹색 변폐가 있는데, 프로스, 그 다음에 미아노보지니스,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 플로로신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흑색 변폐, 그 다음 녹색 변폐잼, 내삼투합성 효모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내삼투합성 효모가 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있는데 당성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카로마이세스 속이나, 그 다음에 트룰롭시스 속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밥 같은 경우도, 밥은 보통 이제 곰팡이죠. 그래서 포정성균, 바시러스 서브틸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빵에서 로페 변폐나 적색 변폐 가는 것들, 그 다음 버터에 대한 변폐, 그 다음에 두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패류하고 육류, 그 다음에 과일, 채소, 요 정도는 우리가 조금씩 보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나오는 거는 과일, 채소, 그 다음에 육류, 어패류가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 자주 출제되죠. 자, 280쪽 봅시다. 이런 균들, 앞에 이런 균들에 대해서는 배웠기 때문에 또 한번 반복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 앞장에 있는 내용, 그 지난 그러니까는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7쪽을 보시면 식품의 보존이죠. 자, 보존 방법인데, 번째는
바로 변질을 방지하는 거죠. 자, 변질을 방지하는 방법인데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변질 방지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탈수 건조를 시킨다. 자, 탈수 건조법. 미생물의 가장 중요한 적이 수분이죠. 그래서 수분을 없앤다는 것이죠. 미생물식의 적당한 습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분량이 보통 15%. 자,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수분량을 보통 얼마로 하자? 15% 유지. 자,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건조법에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이 있죠. 자연건조법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있는데 자연건조법이 있고,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인공건조법이 있습니다. 자, 건조법은 보통 천일건조법 이용한다 했죠. 그래서 천일을 건조, 이제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인공건조법은 열풍을 가해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또는 분무, 자, 분유나 인스턴트 커피죠. 박막, 그 다음 농축 토마토 주스 같은 경우 포말로, 자, 과즙류, 그 다음에 적외선은 열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 동결을 한다. 그러니까 건조시키는 것이죠. 그만큼 수분 증발시켜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습니까? 탈수 건조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요건 체크하십시다. 수분량은 15%를 유지한다. 그 다음 냉동법이죠. 자, 온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식품 보관을 위해서 자, 좀 증식을 늦추는 것이죠. 자, 미생물의 증식을 온도를 낮게 해서 미생물의 생육 저지한다. 그래서 10도씨 이하에서 번식 억제, 영하 5도씨 이하에서는 번식을 못한다 했으니까는 이렇게 하나 알아둡시다. 10도씨 이하에서는 번식이 억제되고 영하 5도씨 이하에서는 번식을 하지 못한다. 번식. 자, 이렇게 밑에 칩시다. 자, 그렇지만 이런 거 오래되면 또 그만큼 미생물이 번식도 하죠, 여러분. 자, 그럼 저장이라는 건 보통 10도씨 전후로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곡류죠. 감자나 고구마, 그 다음에 무, 배추 등은 10도씨 전후로 서늘한 곳에서 보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냉장 같은 경우는 보통 2에서 3도씨 같은 경우인데 0에서 10도씨 이주죠. 그래서 육류 같은 경우 1에서 3도씨, 햄, 소시지 5도씨, 그 다음에 과일이나 계란 같은 경우는 5에서 10도씨, 채소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도씨 정도 이렇게 되고, 자, 냉동은 18도씨 이하를 얘기하죠. 그래서 식품 동결, 식품 변화를 주는 단점이 있지만, 그쵸, 응결이 될 때 이 얼음 결정이 커지면서 뭐 그만큼 그 식품의 질이 파괴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것이죠. 해동 후 부패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해동시켰을 때는 다시 냉동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식품을 섭취를 해야 되겠죠. 요리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급속 동결. 이 급속 동결은 냉동보다는 조금 더, 자, 식품의 질을 파괴를 안 시키죠. 단점은 뭡니까? 해동 후 미생물 번식이 굉장히 빠르다. 자, 그 다음 장점은 급속 동결 시 여기 나와 있죠. 얼음 결정이 작아져서 식품 조직 파괴가 적어진다. 그래서 맛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뭐 앞에서 이런 것들 다 배웠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냉장 냉동법이 있으면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죽이는 것이죠. 미생물을. 가열과 살균법이라는 거. 가열 살균법. 자, 살균법을 봅시다. 우리가 뭐 앞에서도 배웠지만 다시 한 번만 보자면은, 자, 첫 번째 저온살균하는 것이죠. 자, 저온살균. 그 다음에 저온살균은 보통 얼마입니까? 60에서 65도씨 30분간 가열이다. 반드시 알아둡시다. 특히 이제 이런 저온살균 할 수 있는 것들은 주스나 우유 같은 경우이죠. 그래서 저온살균 요거 알아두시고 밑줄을 치십시오. 앞에서 배웠지만 60에서 65도씨 약 30분간 가열했을 때 이런 식품으로서는 우유나 주스, 이런 소스, 간장 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 고온 단시간 살균이죠. 저온살균 같은 경우는 60에서 65도시고 약 30분간. 이걸 또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식품들도 몇 가지는. 그 다음에 고온 단시간 살균은 70에서 75도씨인데 단시간이 이게 몇 초죠? 20초죠? 20초간, 20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이것도 우유에도 해당합니다. 과즙이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고온 순간 살균이 있죠.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초고온 순간 살균인데, 자, 초고온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자, 굉장히 좀 온도가 높죠. 130에서
135도씨. 계속해서 우리가 가열 시간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보통 2초죠. 2초가. 마찬가지로 이런 초고온설간 살균에도 우유가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고온 장시간 살균 같은 경우는 이제 자, 네 번째죠. 통조림 같은 경우죠. 고온 장시간 살균. 이 온도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95에서 한 125도씨. 100도씨로 몇 분간이죠? 30에서 60분간. 보통 이렇게 되죠. 60분 살균한다. 이런 예로서는 우리가 통조림이다. 이거 밑줄 치십시오. 앞에서도 배웠으니까는. 자,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런 보관 방법엔 자외선 조사가 있죠. 자외선이 어떤 작용을 합니까? 고에너지라서 그 다음에 뭐 세균을 파괴할 수 있죠. 자외선을 쪼여준다 있을 때. 그래서 최적 파장 같은 경우는 2537 옹스트롱 이렇게 되고, 유효 파장 같은 경우는 2500에서 2800. 그러면 유효 파장 정도는 알아둡시다. 2500에서 2800이다. 그래서 유효 파장이다 했을 때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유효 파장은 2500에서 2800 옹스트롱 이렇게 가면 됐습니다. A제로 위에 있는 게 옹스트롱입니다. 여러분, 나노미터로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걸 나노미터로 계산하면 250에서 280 나노미터라고 볼 수 있죠. 280 나노미터. 보통 나노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 방사선 조사가 있죠, 여러분. 방사선 조사. 자,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방사선을 쪼여준다. 방사선 조사. 방사선 같은 경우는 자, 특징이 뭡니까? 자외선은 표면에서만이 효과를 보지만 자외선 같은 경우는 내부까지 침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방사선 중 뭐 알파, 베타, 감마선이 있는데 투과력이 가장 좋은 거 감마선이죠. 투과력이 가장 좋은 거는 투과력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감마선, 그 다음에 베타선, 알파선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투과력이 가장 좋은 것들 감마선을 사용한다 보통.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코발트 60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코발트 60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식품의 건조 보존 방법에는 변폐 방지에는 우리가 탈수건조법, 냉장 냉동법, 가열살균법,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여기 자외선 조사, 방사선 조사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절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많이 썼죠. 자, 냉장고가 그 당시 없었을 때는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절임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염장이죠. 염장이라는 건 소금에 자, 절인다 해가지고, 보통 이 염장은 소금이 10%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그대로 소금에 염장을 하면 삼투압 원리죠. 자, 삼투 현상이란 거는 자,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저농도에 있는 물이 고농도 쪽으로 자,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이 고농도가 되고 내부가 저농도가 되니까 내부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수분을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투압 탈수. 자, 염장에서 이런 삼투압 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장 방법. 자, 탈수를 일으킨다. 삼투 현상을 통해서 탈수를 일으킨다. 수분을 빠뜨린다. 자, 그 다음에 288쪽을 봅시다, 여러분. 미생물 원형질 분리를 이용한 것이다. 말 그대로 세포 내부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포벽과 이런 세포막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겠죠. 쭈글쭈글해지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소금이나 배추를 절일 때도 마찬가지로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염용액의 산소 용해도가 감소한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염용액. 이거 염장 같은 경우 한번 체크합시다, 여러분. 염용액 산소 용해도도 감소한다. 그 다음에 자기 소화 효소에 대한 저해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당장이죠. 당장이란 건 뭡니까? 자, 설탕이죠. 말 그대로 설탕이 절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0% 정도의 설탕을 집어넣는 건데, 봅시다. 설탕보다는 전화당, 포도당이 더 효과가 크다.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이 당장도 삼투 현상이 일어나죠. 소금, 설탕 같은 경우는 뿌리게 되면 그만큼 자, 수분이 나가게 됩니다. 고농도의 당 첨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품의 AW. 자, AW가 뭐죠? 식품에 저장되어 있는 수분활성도죠. 수분활성도 AW가 저하되죠. 그 다음에 삼투압, 미생물 세포의 탈수, 원형질 분리, 미생물 생육 증식을 억제한다. 자, 단추를 칩시다, 여러분. 당장 같은 경우도 이거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산장이라는 거 있죠? 산장. 산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 pH가 낮은 곳, 산성에서는 자, 미생물 발육이 어렵습니다. 보통 세균 같은 경우는 자, pH 중성에서 우리가 발육을 잘 하죠. 약간 염기성이나 그렇고 약한 산성에서는 우리가 곰팡이가 발육할 수 있는데 여기서 pH를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pH를 어느 정도 낮추느냐 했을 때 4.5 이하로 4.5 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하로 낮추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무기산보다는 유기산, 그죠? 그 탄소가 존재하는 유기산으로 젖산이다, 산 이런 것들이죠. 젖산 이런 거, 말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무기산, 염산, 황산 이런 거보다는 유기산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무기산보다는 유기산이 효과적이다. 밑줄을 칩시다. 한장도 체크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 초산 젖산을 이용한다고 나와있죠. 보통 이 유기산에 해당하는 것이 초산과 젖산입니다. 그래서 유기산, 초산, 젖산을 그 다음에 식염 설탕을 첨가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체크를 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7번째 돼 있죠. 절임이 있고 7번째는 뭐가 돼 있습니까? 자, CA 저장 가스 치환이라고 했는데 CA 저장이나 가스 치환은 뭐냐? 치환하는 건 바꿔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체를 해준다는 건데 자, 이때 사용 기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산소, 그 다음에 CO2 질소죠. 그래서 호흡작용을 억제한다. 자, 여기다 밑줄을 칩시다. 자, 호흡작용 억제, 그 다음에 탄산가스 농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호기성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죠. 여기에 이제 질소가스를 집어넣거나 이산화탄소가스 또는 질소가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호흡작용이 억제되고 탄산가스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호기성 세균의 발육이 억제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죠. 한 가지 기체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혼합 기체를 일정 비율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알아둡시다, 여러분. 그래서 혼합 기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효과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것들은 과일, 채소 저장 시 이용합니다. 과일, 채소 저장 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체크는 안 하고 8번 훈연법이 있죠. 연기죠. 말 그대로. 훈연하는 거. 소금에 의한 탈수나 가열 처리 후에 목재 불완전 연소시켜서 그 연기, 그 목재가 연소될 때 나오는 연기 속에 존재하는 바로 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알코올, 그 다음 페놀, 그다음 산유 등의 살균 성분이 식품 조직에 침투되어 훈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연어 같은 경우도 훈제된 연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 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베이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주로 어류나 육류 제품에 사용합니다. 이런 훈연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통절임, 병절임, 필름 포장, 그다음 레토르트 식품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액체 저장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자레인지나 이런 거에 가열시켜서 먹는 식품들이죠. 그 다음에 내열 플라스틱 밀봉은 고압 가열 살균 식품 등이 있다. 등이 사용된다. 고압 가열 살균 한다 이거죠. 진공 포장 같은 경우도 있죠.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필름이나 알루미늄 호일, 그 다음에 복합 포장지 등이 있다. 탈수제 같은 경우 식품을 밀봉된 용기 난 탕 내에 넣어서 산소를 흡수하게 함으로써 호기성 무생물의 생육, 유기산패를 방지한다. 그죠? 산소 제거하는 것이죠. 산화철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첨가물로는 보존료, 살균료, 그 다음에 산화방지제 등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끝냈고, 자, 이제 페이지 289쪽에서 자, 제 9장에 대한 핵심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봅시다. 289쪽에 1번을 보시면 자, 다음 중 대장균 검사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대장균을 검사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점성시험. 점성시험은 대장균 유무를 확인하는 거고 정량시험은 대장균의 군수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추정시험과 확정시험, 완전시험이죠. 자, 그러면 종말시험이
이라는 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성시험에 대장균의 정성시험에 필요한 거는 정성시험이다. 유무를 확인하는 건데, 자, 대장균이 젖산을 분해해서 우리가 가스가 발생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 추정 시험, 그 다음에 시간이 확정,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완전 시험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이렇게 돼서 보통 추정 시험은 LB 배지를 사용하죠. 그 다음 확정 시험에는 BGLB 배지, 엔도, 그 다음에 EMB 배지를 사용한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둡시다, 여러분. 1번은 체크합시다, 여러분. 그다음 2번을 봅시다.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검사법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죠. 뭐 생물학적 검사, 이화학 검사, 물리학적 검사가 전부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이지만 관능 검사는 뭡니까? 인간의 오감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을 맛 그래가지고 관능 검사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을 봅시다. 빙하류에 대한 세균 검사 시 검체는 몇 도씨 이하에서 녹여야 하는가 했는데 여러분 그 앞에 27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저온인데 냉장고 온도죠. 저온 온도. 냉장 온도에서 4시간 동안 검사 기간으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냉장 보관이면 보통 냉장이 맞는 것은 10도씨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 보통 3번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이기 때문에 검체 보관 시 냉장을 보관한다. 뭐 4시간 동안 냉장 보관이니까 보통 10도씨 이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봅시다, 여러분. 식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해서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검체를 검사 기간에 운반할 때 걸리는 최대 시간은 몇 시간 이내에 운반해야 되느냐? 4시간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4시간 검체 운반하는 데는 4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0쪽에 5번 문제를 가봅시다, 여러분. 미생물 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옳은 방법이 아닌 것은 했는데 시료 채취 시 옳은 방법이 아닌 것은 자 1번 봅시다. 냉장 운반 시 얼음을 사용할 때는 얼음이나 물이 시료에 직접 접촉되지 않게 그쵸? 얼음이나 물에 의해서도 우리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접촉되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멸균한 용기에 넣고 반드시 운반 시 저온 처리를 유지시킨다. 맞죠? 냉장 보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무균적으로 행해져야 되고 신속하게 시험에 착수한다. 맞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1, 3, 4는 다 맞죠? 자 2번을 봅시다. 채취 시료는 멸균한 용기에 넣어 원칙적으로 중온이 아니죠, 여러분. 중온이면은 우리가 보통 중온 세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온을 유지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온 세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온에서는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죠.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으로 유지시킨다. 억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도 알아두고 그 다음 체크하시고 그 다음 6번 봅시다. 다음 중 식품의 부패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식품의 부패 측정 지표죠. 쓰이지 않는 물질은 식품이 초기에 변질되거나 부패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단백질이 부패됐을 때나 이런 것들, 지방, 탄수화물, 아민이나 그 다음에 히스타민이 나오죠. 히스타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트리메틸아민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자, 아미노산은 부패된 게 아니죠. 그냥 단백질의 단위체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을 봅시다, 여러분. 요거 뭐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한번 뭐 생물학적으로 나오는 생물학 교과서죠. 자 봅시다. 7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검사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핵이나 조직에 추출한 디옥시리 리보핵산을 특정 제한 효소를 사용하여 절단한 후 그죠? 자 혈액이나 조직에서 추출한 디옥시리 리보핵산이라는 건 뭐니까 DNA를 얘기하죠. 자 제한 효소로 절단한 후 아가로스 개를 사용하여 전기용동 보통 전기용동은 단백질을 분리하거나 이런 전하를 띠기 때문에 핵산이나 단백질이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그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분리가 되죠. 자 실제하면 DNA는 크기 순으로 배열이 된다. 분리가 된다 이거죠. 배열된 DNA 절편들을 니트로셀룰로스판에 옮겨 방사성 동위원소가 붙어있는 DNA 탐친들과 잡종 형성을 만들면 복잡한 사다리 형태의 여러 띠가 나타난다. 이 띠의 형태는 개인마다 독특하게 나타나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 바로 유전자 검색법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식품위생학 내용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7번 문제가 뭐 생물학 개론에 해당하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법이다 해가지고 자 개인의 식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LD50에 대한 설명으로 옳으면 LD50이 뭡니까? 실험 동물의 치사율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했을 때 그 50% 정도 죽었죠. 자, 그래서 LD50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이건 극성 독성 시험으로서, 자, 여기 3번이죠. 급성 독성 시험의 표현법으로 실험 동물의 50%를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의 양을 1000kg당 mg 수로 나타낸 것이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중요하죠, 여러분. 체크합시다. 자, 1번 같은 경우 만성 독성 표현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급성 아니죠. 그래서 자, L50은 급성 독성 표현법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을 봅시다. 식품의 생균수를 측정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균수를 측정하는 이유는 식품의 변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 신선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신선도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보통 총균수 측정은 브리드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생균수 플러스 사균수로 얘기하고, 자, 일반 세균수 측정은 생균수로 가는데, 자, 한참 평판 배지에서 이용하죠. 그래서 그의 답은 4번, 신선도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자, 체크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다음 중 생우유, 생선식품의 신선도 판명 시 행해지기 때문에 브리드법이라고도 한다. 자, 브리드법 우리가 배웠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맨 앞장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총균수 측정할 때 얘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 했을 때 뭐였죠, 여러분? 자, 세균을 직접 계수하는 방법이죠, 브리드법은. 자, 그랬을 때는 총균수 검사법에 이용하는 것이죠. 브리드법이라고 한다. 총균수 검사법이다 해서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보통 PM법은 이제 세균, 대장균군 검사할 때 이용하죠. 자, BLG법이나 BGLB법이나 LB배지 MPM법, BGLB법은 우리가 대장균 정성시험에서 이용하고, MPM법은 대장균의 정량시험에 이용합니다. 세균에도 이용하죠, MPM법은. 자, 11번 봅시다. 배농도 BGLB 배지를 사용하여 대장균군 검사법을 실시하기에 알맞은 식품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어육 제품, 식육 제품 이런 것들이죠. 단단한 경육 제품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3번이 되겠죠. 액체 상태인 아이스크림이나, 그러니까 뭐 반고체 상태인 아이스크림의 유산균 음료, 분말 청량 음료보다는 BGLB 배지에서는 우리가 대장균군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어육 연제품에 사용합니다.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봅시다. 다음 중 위생검사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식품의 변질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거 위생검사했을 때 생물학적 검사, 관능검사, 화학적 검사 맞죠? 여러분, 분변검사가 아니죠. 분변검사는 우리가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염 여부 판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식품의 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생물학적, 관능, 화학적 검사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292쪽을 봅시다, 여러분. 자, 13번 문제죠. 요거는 뭐 이 장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그 앞에서 배웠던 장에 해당하죠. 다음 중 일반 음료와 냉동식품, 일반 음료과 냉동식품에서의 분변 오염 지표가 되는 균주로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보통 장내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대장균이죠. 이콜라이, 대장균하고 사카로마이세스, 그러니까 슈도모나스죠. 슈도모나스 페칼리스 해가지고 슈도모나스 속입니다, 여러분. 슈도모나스가 아니죠, 이게. 자, S라고 했을 때 요거는 스트랩토코커스죠. 그래서 자,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번으로 보시면 되고, S라는 거는 여러분, 자, 우선은 분뇨 오염 지표가 되는 거는, 자, 이콜라이 대장균군하고 살모넬라죠. S가 살모넬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살모넬라 페칼리스 해가지고 살모넬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내에 존재하는 분변 오염 지표가 될 수 있는 균은 이콜라이 대장균과 그 다음에 살모넬라 속 페칼리스, 자,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됩니다. 14번 봅시다. 다음 수분이 많은 식품에서 주로 형성되는 마이크로플로라는 무엇인가 있죠. 수분이 많은데, 자, 수분 활성도가 높은 데서 생길 수 있는 거는, 증식을 잘할 수 있는 건 세균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보통 효모나 곰팡이 같은 경우 수분이 적은 곳에서 증식을 잘하죠. 그러니까 수분 농도가 0.9 이상에서 세균은 존재하고, 그 다음에 0.88 이상에서는 효모, 곰팡이는 0.80 이상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봅시다. 검사 중 최악수법, MPM법이라는 거죠. 어떤 검사에 쓰이는 용어인가? 대장균 검사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중요하죠. 15번 대장균군 검사할 때 쓰인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지만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IMVIC 시스템에 의한 대장균의 군의 감별 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대장균 정성시험과 정량시험이 있지만은 1번, 2번, 3번은 다 해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 4번을 봅시다. 16번에 4번을 보면은 그러니까 티테레빌 액티디티 시험인데 이런 것들은 인돌방 시험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좀 맞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연산염, 배지, 발육 시험, 그 다음에 인돌 반응 시험 이런 것들 대장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생성물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죠. 그래서 자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를 갑시다. 다음에 우유검사법 중 우유 카제인의 안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은 뭐냐? 카제인의 안정도. 카제인이 이제 변질이 되면 파라카제인, 응고가 되죠. 이런 안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알코올 시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시험법을 시행한다. 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3쪽을 보시면 여러분 18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은 어류의 선도 관능 시험에서 어떤 상태로 판정되겠는가 했는데 자, 아가미의 색이 회백색이다. 여러분 아가미 신선도를 가진 어류는 아가미의 색이 굉장히 붉은색이어야 됩니다. 붉은색이요 선홍색이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등의 이치를 느낀다. 암모니아 등의 이치가 나면 안 되죠. 이건 부패가 된 거죠. 이미 부패가 됐다 해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최상급보다 신선하지 약간 선도가 떨어진다 했는데 암모니아 등의 이치가 나고 회백색을 띈다는 거는 많이 부패가 된 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고 19번 봅시다. 다음 중 우유와 식육의 신선도 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유와 식육의 신선도는 보통 메틸렌 블루 환원 시험이죠. 그래서 자 메틸렌 블루 환원 시험으로 우유와 식육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봅시다. 우유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서 원료유 검사에도 많이 이용되는 시험법은 했는데 알코올 시험법이죠. 알코올 시험법이란 건 뭐냐면은 보통 10% 알코올에 응고하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테스트 결과 신선하고 뭐 신선하지 않은 것을 보통 이제 신선하지 않은 것 산패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테스트 결과 신선하고 산패되지 않은 것은 침전하지 않는데 오히려 산패된 거나 이런 거는 알코올에 침전이 되겠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입니다. 가장 뭐 간단 방법도 되니까는 보통으로 이용하죠. 21번 봅시다. 유제품 공업에서 원료유를 받을 때 우유의 등급을 결정하는데 이용된 시험법. 아까 얘기했죠? 자, 원료유 검사에도 많이 이용한다. 우유의 신선도 판정하는 거. 메틸렌 블루입니다. 메틸렌 블루는 세균수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알죠. 밑에 해설에도. 그래서 유제품 원료유를 공급받을 때 우유 등의 등급을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메틸렌 블루 시험법이다. 해가지고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4쪽을 봅시다. 여러분. 22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과일의 부패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과일의 pH 값은 낮아 대부분의 세균의 생육을 억제시킨다 했는데 그렇지는 않죠. 보통 과일의 pH 값이 대부분 낮아 대부분의 세균의 생육을 억제시킨다. pH 값 낮을 때 미생물이나 효모, 미생물의 증식도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세균의 생육은 억제됩니다. 보통 pH가 낮은 곳에서는 세균이 억제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곰팡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육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과일에서는 1번은 맞죠. 그래서 pH 값이 낮으면은 세균은 보통 이제 중성 pH 7 중성에서 우리가 음식을 자랐는데 pH 값이 낮으면 세균의 생육이 억제된다. 맞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과일은 내산성인 효모와 곰팡이들에 의해 부패된다. 그렇죠. pH 값이 낮다 보니까 세균의 증식은 억제되고 오히려 pH 값이 낮은 데서 증식을 잘하는 효모와 곰팡이에 의해 부패된다. 맞습니다. 3번 페닐리움 속에 저기 곰팡이 속이죠. 미생물은 대부분 과일에 있어서 중요한 부패 규칙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2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봅시다. 수성 과정이 진행되면서 과일은 미생물의 침입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아니죠. 우선은 세균의 침입을 받기는 더욱 쉬워집니다. 과일이 그만큼 변폐가 되면은 pH가 증가합니다. 대개 이제 pH가 낮아지는 예외가 있지만은 식품이 변폐가 됐을 때 pH가 증가하죠. pH가 증가하게 되면 세균의 증식이 오히려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성 과정이 진행될 때는 당도가 높아지고 pH가 증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생물의 침입을 받기가 쉬워진다. 네, 해야 되겠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이고 23번 문제를 가봅시다. 유산균수의 측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 35에서 37도씨 약 72시간에서 배양한 후 화색의 집락을 유산균의 집락으로 계측한다. 군집을 자 우리가 계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지는 BCP 평판 측정용 배지다. BCP 아니었어도 평판 측정용 배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신수 측정 방법 신수 측정 방법에 준하여 시험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1번이죠. 김치내 유산균수를 측정하기에 실시한다. 아닙니다. 김치내 유산균이 아니고 김치내에는 유산균만이 아니고 방성균, 김치내에는 고초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우리가 측정하기는 어렵고 보통 이렇게 했을 땐 발효유나 유산균 음료에 대한 거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육류에서 발견되는 그람 양성 구균은 주로 육류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엔테로코커스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람 양성 구균 하면은 그람 양성 앞에서 배웠습니다. 앞장에서도 그람 양성 구균은 엔테로코커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는 락토코커스나 마이크로코커스, 그 다음에 페리오코커스, 그 다음에 세피로코커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그람 양성 구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25번 문제 가봅시다. 이 앞에서 배운 내용에 있으니까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24번은 자 25번 갑시다. 다음 중 식품 중에 알데히드 및 케톤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했는데 알데히드 및 케톤류 함량 했을 때 아항산수소 나트륨법이나 아항산나트륨법, 하이드록시라민법은 바로 이런 알데히드 케톤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세미마이크로 키아달법이라고 했죠. 키아달법. 그리고 이건 뭡니까? 키아달법. 이거 앞에서도 배웠지만은 이건 질소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295쪽을 보시면 26번 문제 봅시다. 주류의 살리실산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자, 주류의 살리실산. 보통 이제 주류에 들어가는 보존료죠. 이런 유해 보존료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런 측정법은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비색법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의 답은 3번. 그 다음에 유해 보존료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살리실산 인체에 안 좋은 것이죠. 해로운 것이 들어갔느냐를 했을 때 우리가 색깔 비색법입니다. 27번 봅시다. 식품 중 순, 카드뮴, 낙과 같은 유해성 증금속의 비핵 정량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발색 시약 같은 경우는 DDT 같은 경우 농약이죠, 아니죠? 파라치온도 이것도 유해 물질입니다. 그래서 DC존이죠. 그래서 발색 시약이 했는데 2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DDVP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죠, 여러분. 그래서 2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봅시다. 달걀 위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자 달걀에 남백, 흰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리소자임, 가수분해 효소들이 있죠. 리소자임이 있어서 용균 작용, 세균을 녹이는 작용을 한다. 자체 이제 우리가 세균 방지하는 작용이 있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닭똥, 닭축사, 흙, 세척물, 취급자 손 등에 의해 껍질이 오염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갓 낳은 달걀에 병원성의 살모넬라 속의 균이 오염되어 가공 공정 중에 증식할 수도 있다. 살모넬라균 증식할 수 있습니다. 달걀 주로 에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는 보통 냉장을 하게 되죠. 자 2번 봅시다. 달걀 보통 냉장함으로 자 냉장하면 저온 세균이죠. 바실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저온 낮은 온도에서 살 수 있는 세균은 아크로모박터나 슈도모나스죠. 자 바실러스 아닙니다. 아크로모박터나 슈도모나스. 자 바꿉시다. 바실러스가 아닌 거.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저장미, 자 쌀이죠. 저장미에 가장 많이 검출되는 균은 자 세균은 아니죠. 곰팡이 쪽이죠. 곰팡이 속에서 우리가 뭔가 아스파라질러스죠. 페니실륨이나 아스파라질러스인데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스파라질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저장 공류의 균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인자는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인자는 온도나 습도, 산소의 농도보다 수분 함량이죠. 공유의 수분 함량에 따라서 만큼 그래서 수분 함량으로 자 그래서 AW 수분 활성도 이렇게 됩니다.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쌀밥의 위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있는데 자 간단하게 시간상 좀 빨리 가봅시다. 쌀밥의 위생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2, 3, 4는 다 맞죠. 다섯 된 밥의 내부는
세균으로, 자, 내부는 수분이 있으니까 세균이고 표층은 건조하니까 곰팡이로 오염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에 쌀밥은 특히 바실러스 속의 아밀라제에 의해서 신내를 내며 산성한다. 맞죠? 4번 쌀밥은 바실러스 속의 아밀라제에 의해서 가수분해되어 연화가 될 수도 있다. 맞죠? 자, 1번 봅시다. 쌀의 경우 잘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특유의 냄새는 없어야 하면 약간 황색을 띠는 것이 좋다 했는데, 자, 황색을 띠면 이건 변색이 된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황색을 띠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황색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1번입니다. 32번은 대장균 검사에 이용되는 배지로서 정성시험에 있는 것은 뭐니까? LB 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죠? 그 다음에 엔도 배지, EMB 배지, 그 다음 BGLB 배지 해가지고 답은 3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같은 경우 체크하시고, 그 다음 33번 문제죠. 곤충이나 동물의 털 등의 이물 검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거? 자, 물어 친하지 않은 유기용매를 넣어가지고 그 뜨는 것을 우리가 이물질이 뜨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와일드만 트랩 플라스크법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과법 같은 경우는 보통 주로 액체, 그 다음에 체분별법은 분말 식품, 그 다음에 침강법은 밀도가 큰 것, 가벼운 것 우리가 나누는 데 쓰이죠. 그래서 3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번 문제 가봅시다. 이것도 나오지 않는 문제지만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수은 측정 방법에서 정확도가 우수한 방법으로 최근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했는데, 잘 나오지 않는 문제지만 비색법이다. 습식분해법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무염 원자 흑강 분석. 왜 환기원화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297쪽 봅시다. 중 대장균군 정량시험이 아닌 것은 정량시험이죠. MPN법, 최학수법 맞죠? 그 다음에 2번 LGLB 배지에서 정량을 한다. 그죠? 평판 배지에서 우리가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선별 검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스 유무 선별했을 때, 자, 저 땅이 분해됐느냐 안 됐느냐. 저 땅이 분해됐으면 대장균군이고 아니면은 대장균군이 아닌 걸로 해가지고 비선별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대역식 콜레이트 한천 배지에 의한 정량법 맞습니다. 저땅부 이온법 같은 경우는 정량시험이 아니라 정성시험이죠. 저땅부 이온법은. 그래서 확인하는 거. 정시험은 자, 균에 감염이 됐냐, 양성 감염이 됐냐 안 됐냐 유무만 판정하는 거고, 정량시험은 그 균수를 측정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3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번 봅시다. 대장균 시험법 중 최학수법은 어떤 기준으로 이칼라이 양성 판정을 하는가? 그걸 대장균에 의해 자 오염이 됐나 안 됐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죠. 형광색을 띠는 거 아니죠. 가스 발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스가 발생하는 것, 저 땅이 분해됐을 때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한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번 문제 봅시다. 처음에 CA 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자, 1, 3, 4가 다 맞죠? 여러분,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가스, 그 다음 호흡작용 억제하고 부패균 발효 억제인데 2번 봅시다. 혼합기체보다 한기체만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틀렸죠? 한 기체보다는 한 가지 기체보다는 여러 혼합기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3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갑시다. 다음 어류의 신선도 검사 중 어떤 검사법을 설명한 내용인가? 어류의 신선도, 염산을 바른 유리봉을 6편에 접근시켜 흰 연기 유무. 흰 연기 유무라는 건 염산과 암모니아는 보통, 자, 염산하고 염화수소기체하고, 염산은 휘발성이 강하죠. 그래서 염화수소기체나, 자, 암모니아도 휘발성이 강한데 암모니아가 만나면 염화암모늄이 형성되는데 여기 흰 연기가 되죠, 여러분. 염화암모늄 흰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흰 연기가 되는 요구는, 자, 단백질이 분해됐을 때 그 부패했을 때 발생하는 암모니아 확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38번에 나온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90쪽을 보시면 39번 문제죠. 자, 휘발성 연기 질소의 측정법이 아닌 것은 했는데, 휘발성 연기 질소의 측정하는 거는 가마법이다. AOAC 계량법, 콘웨이법 맞습니다. 자비법이라는 건 끓는 물의 소독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비법입니다, 여러분. 3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비라는 게. 자, 다음에 40번 갑시다. 다음 중 병육 판정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40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취기, 취해가지고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 많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기생충의 유무는 외관상 육을 잘라서, 고기를 잘라서 광선을 비춰서 그 기생충이 지나간 자리에 반점 유무를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 4번 세균 검사는 단지 균수만으로는 안 되고 병원균의 분리도 필요하다. 맞죠? 자, 색조를 봅시다. 혈액을 적게 하고 젓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선홍색에다 색을 띠는 거는 신선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이 걸린 육군, 녹황색이나 황갈색을 띈 경우, 젓갈색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봅시다. 태양균을 측정하기 위한 시약을 제조할 때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다이설트 믹처, 그다음에 락토스, 소디움,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는 것이죠. 메틸레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1번의 답은 1번. 뭐 잘 나오진 않는 문제지만 이 정도 이 문제에서는 메틸레드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대장균을 측정하기 위한 시약이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가봅시다. 총수은의 정량 분석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수은의 정량 분석법이 아닌 것은 원자 흑강 광도법이나 흑강도법, 한기화법 맞습니다, 여러분. 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죠.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는 총수은이 아니고 유기수은, 뭐냐, 크로마토그래피법입니다, 여러분. 42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43번 갑시다. 물리적 검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텐데, 자, 비중이나 pH 방사능 오염 물리적 검사 범법이죠. 암모니아 시험법 같은 경우 화적 검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쪽에 44번. 산패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산패, 산화된 것이죠. 공기 중에 가수분해됐다 케톤형이 발생한다. 자, 식품의 변질을 말하는 겁니다. 환원형은 반대죠. 산화형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를 가시면 식품의 일반 검사법 중 분리법이 아닌 것은 있는데, 분리를 시킨다는 건 전기용동이나 해화법, 분별침전은 분리를 시키는 것이지만 정색반응법은 아니죠. 정색반응법은 보통 정성 정량 검사에 이용하는 겁니다. 색깔 변화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45번의 답은 1번입니다. 네, 36번 나와 있죠. 여러분 봅시다. 자, 46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심의 생균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평판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만배 희석에서 35개와 40개의 집락이 관찰되었을 때, 우리가 세균수를 우리가 측정할 때 있죠. 군집의 측정수죠. 그랬을 때 세균수는 얼마인가 했는데,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 세균수를 했을 때 세균수는 집락, 군집이 된 게 35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40은 어떻게 됩니까? 2로 나눠야 되겠죠. 자, 나눈 부분입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자, 나눈 부분이 얼마입니까? 요걸 놨을 때 이제 37.5가 나오죠. 37.5가 나온 거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한다? 자, 만배 희석이죠. 그래서 희석된 배수를 우리가 곱합니다.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얼마겠습니까? 37.5 곱하기 10의 4서 계이다. 이렇게 놔둬야 되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 47번 문제 봅시다. 음료수 1리터를 대상으로 최학수법에 의한 대장균군의 정량 시험을 하였다. 그 결과 MPN이 300이라면 음료수에 포함된 대장균 수는 얼마인가? MPN법은 100ml 중이죠. 보통 300이라는 건 뭐냐? MPN 300이라는 거는 100ml에 있는 균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100ml에 300이 있으면은, 자, 1리터는 얼마입니까? 보통 1리터면 1000ml죠. 분모가 1리터면은 1000ml니까 분모 분자에 10배가 곱해져야 되죠. 그래서 3000입니다, 여러분. 자, 4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48번 문제 가봅시다. 중 아이스크림류의 대장균군 검사법에 이용하기에 알맞은 배지는 무엇인가 했는데, 아이스크림류의 대장균군 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랬을 때는 뭐 요것도 마찬가지 디옥시콜레이트에 한천 배지 해가지고 이런 거, 디옥시콜레이트 한천 배지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유산균 그 다음에 발효유 대장균 검사법에 쓰입니다. 그래서 48번의 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상 요 문제가 뒤에 조금 남았지만은, 자, 요것은 다음 24강에서 요거 마저 하고, 24강에서는 자, 나머지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제 10장에 식품과 환경 오염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